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월요일에 발생한 환자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가 비수도권의 2배일 정도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추석 연휴 대이동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확진자 28명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의 키즈카페. 예약 인원을 줄이고 방역 수칙도 지켰지만 아이들이 체험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져 가족으로까지 퍼졌습니다. 아동들은 요리 등 체험 활동을 함께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97명, 월요일 검사가 반영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66.4%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도 1,172명으로 전주보다 54명 정도 늘면서 국내 코로나 유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를 비교하면 서울 5.6명, 경기도는 4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1명에서 2명대에 그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확산세가 줄어든 탓에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고 또 큰 규모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확산세가 추석 연휴를 통해 전국으로 다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97%까지 올랐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36.5%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로 9월 확진자 감소 가능성은 있지만 4차 대유행이 안정될 거라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감소의 폭이 어느 정도 클지는 아직은 명확치는 않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두고 충분히 더 예방접종과 또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의 확진자는 1,628명으로 내일 발표될 확진자 수도 2,0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어제 하루 사상 최대인 136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차 접종에만 사용하고 있는 잔여 백신을 2차 접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말에 전 국민의 70% 접종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시간표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박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 혜택을 받으려면 2차 접종을 받고 2주를 또 기다려야 하는데 접종 간격은 4주에서 6주로 더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그 정책 시행한 후로 빨리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차 접종 시기가 좀 많이 지연돼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에는 2차 접종 시기가 2, 3주 정도 앞당겨질 걸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부터 SNS상의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도 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접종도 SNS 당일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SNS 잔여 백신은 지난 5월부터 1차 접종에만 활용됐는데 1차 접종률이 60%를 넘기면서 예약자가 거의 없어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예약할 경우 접종 간격이 당초 허가받은 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가 적용돼 더 빨리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경우 현재는 2차 접종일이 6주 뒤인 10월 19일로 되어 있지만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3주가 지난 9월 28일로 앞당겨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까지 1,800만 명의 2차 접종이 예정됐는데 이 중 최소 100만 명 이상이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말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와 함께 4분기 중으로 예정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일정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어 1차와 2차 접종이 대규모로 진행된 어제는 접종자가 136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제하면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10월 말부터 가능할 거라고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일상에 한 발 한 발씩 다가선 덴마크 방식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방식은 어떤 건지 김성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꽃축제. 마스크를 벗은 미용사가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입장객 머리에 꽃장식을 달아주고 놀이기구를 탄 입장객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Now we can meet, we can travel, we can go out and have some fun. I love it. 덴마크는 오는 10일부터 병원과 공항 등 일부 장소만 빼고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덴마크는 처음엔 접종 완료자에게만 시설 출입을 허용했고 4개월 뒤 클럽과 경기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출입 허용, 마지막으로 방역 조치 전면 해제라는 3단계의 점진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의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7월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푼 영국은 오히려 확진자가 이전보다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2차 접종률입니다. 영국은 50%가 2차 접종 완료한 시점에서 한 번에 완화하면서 사망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덴마크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70% 이상 2차 접종을 완료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함으로써 우리 정부 역시 성인 2차 접종률 80% 달성이 예상되는 10월 말 이후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접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인 경우에는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지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먼저 야외 활동 규제부터 푼 뒤 먹는 치료제의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실내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한 일상 회복의 시점으로 11월 말 이후를 꼽았습니다. 단계적 방역 완화에 대해선 73%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속보입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의심받는 고발장입니다. 그리고 넉 달 뒤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면서 낸 고발장입니다.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그대로이고 고발 내용은 문구 몇 개를 빼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고발 사주가 4개월 뒤에 실제 고발로 현실화했다는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실제로 고발한 내용을 비교해봤습니다. 피고발인 최강욱 의원의 잘못된 주민번호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나온 최 의원 출연 유튜브 방송의 시청자 수 57만 명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4월에 쓴 고발장을 8월에 그대로 베끼다 보니 수십만 명이나 증가한 시청자 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신처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을 뿐 범죄 사실과 참고 판례는 물론 고발장 결론까지 두 고발장의 내용이 복사해 붙인 것처럼 비슷합니다.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 게 없어 고발 사주는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넉 달의 시간 차이를 두고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정점식 의원은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당으로 제보가 들어올 때 고발장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수정해 고발장을 작성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발장 작성 변호사는 실무자들이 정한다면서 어떤 변호사가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을 썼는지는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고발장 작성과 제출 경위를 밝혀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쪽에서 감찰을 진행해가지고 그 문건이 어딘가로 제보된 것은 맞는지 또는 생성된 것은 맞는지가 명확해지면은 적어도 이제 좀 해명들이 좀 명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의 고발장에 따라 실제로 최강욱 의원 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시 고발 경위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 고발장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돼서 이번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김웅 의원이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과연 고발장은 누가 작성을 했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협력을 한 건지 지금까지 나온 엇갈린 진술들을 이호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작년 8월 제출된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4월에 김웅 의원에게 전송된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물증은 손준성 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받은 문제의 고발장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고발장 초안은 내가 잡았다고 말하면서 그럼 작성자가 김 의원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된 고발장은 내가 잡았던 초안과는 전혀 다르다며 자신의 초안은 종이에 손으로 낙서하듯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국민의힘은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자가 가리키듯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관계자가 썼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여부가 당장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웅 의원이 검찰과 협의해 고발장을 작성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통해가면서 그런 걸 작성했다고 예. 한다면은 이건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있었다 그러면 예. 당이 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고발장 작성자가 검찰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로 드러나지 않는 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고발장 전달 여부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만 반복해온 김웅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자, 이번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 검찰에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습니다. 제보자를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관련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공익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제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자료들과 SNS 대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검의 진상조사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한 건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측이 제보자는 야권 인사라고 밝힌 데 따라 혹시나 있을 불이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의원 신분이었습니까? 당뇨 신분이었습니까? 그것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인사인 건 맞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안에선 제보자가 누구냐를 두고 여러 의심들이 나왔고 심지어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본인은 책임 안 지고 안 나오고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도의 신빙성, 그 신뢰성에 오염만 시키는 거죠. 김웅 의원은 검사 동기인 손준성 검사가 뭘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제보자가 누군지는 알겠다며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신뢰가 다 무너진다고 겨냥했습니다. 이 같은 압박에 따라 제보자도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검찰 조사에 협력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신고 내용에 따라선 검찰이 공수처 등의 자료를 이첩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수사 전환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과 군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들에게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군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최종 수사 결론이 이렇게 결정나면 군 경찰부터 검사까지 수사 책임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형사처벌받지 않는 결국 예견된 결론대로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결정한 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수사계장.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비행단 군 검사. 사건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하지만 수심위는 이들 전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대 수심위의 한 위원은 직무유기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군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기소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검사까지 임명해 수사했지만 결국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겁니다. 군사경찰과 군검사의 진술이 엇갈림에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도 않고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결과로 빚어진 참극입니다. 군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수용하면 수사 책임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결국 부실 수사 의혹만 남긴 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애초에 국방부가 지금 수사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총체적인 이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수심위는 이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 파면 징계를 받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전익수 실장 등 군 법무관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장모 중사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 앉았는데 딸의 고통을 절규 속에 대변을 하다 끝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고 이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의 2차 공판. 이중사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중사 유족이 법정에서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딸의 고통을 호소하던 중 군 검사가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센터에 전화했다면서도 죽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해 이겨낼 걸로 생각했다며 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자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만 듣고 딸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본인이 죄책감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감정이 격해지어서 이중사의 어머니는 또 우리 아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버림받았다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해자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언하는 내내 울며 몸을 떨던 어머니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국 실신했습니다. 상당 시간 못 일어나시고 몸 상태가 별로 좋으시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환청도 들리시고 환각도 보이시고 뭐 그런 상태여서 어려우신 상황이죠. 공판 도중 이중사의 오빠가 피고인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나가 퇴정 조치됐고 이중사의 아버지도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3차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군 검찰은 같은 날 장중사에 대해 구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요즘처럼 금리가 오를 때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빨리 오르기 마련이죠. 저희가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입수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0조 원에 달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월 들어 최고 4.3%를 찍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0.4%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신용 1등급 기준 5월에 3.6%였는데 이제 4%가 넘었습니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걸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건 2주 전이지만 은행들의 금리 인상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각자 정한 가산금리를 더합니다. 코픽스 금리는 최근 석 달 사이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 3배가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그만큼 더 이익을 본 겁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청량에 대한 규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대출을 찾아다니고
은행들이 팔 수 있는 대출 상품의 양은 제한돼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대출 금리는 뛰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찔끔 올랐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는 작년 7월에 0.8%까지 떨어졌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고작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예대 금리 차이로 벌어들인 돈은 천문학적입니다. 2015년 29조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0조 원이나 벌었습니다. 5년 만에 11조 원,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나 7월까지 벌써 25조 원입니다. 국민 4조 원, 농협 3조 3천억 원, 신한, 하나, 기업은행도 3조 원 넘는 이자를 챙겼습니다. 국민들은 원리금 상한에 허리가 휘고 있는데 은행들은 3년간 약 120조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림으로써 국민들의 빚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리면서 돈 빌린 가게들이 더 부담해야 할 이자는 1년에 3조 원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어제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밤 10시까지 최대 6명이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완화됐죠. 하지만 현장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썰렁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 밤 전국에서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 영업시간에 손님들은 일단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9시랑 10시랑 그래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촉박하지도 않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테이블 11개 중 절반이 비었습니다. 그나마 한 곳만 3명이 앉았고 나머지는 2명씩 온 손님들 뿐입니다. 첫날인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3번, 2번 그렇게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뭐 인원 6명 그렇게는 오시지 않았어요. 2주 전 밤 9시로 시간 제한이 강화되면서 손님이 뚝 떨어졌던 한 요리주점. 다시 찾아가 봤지만 한 번 떨어진 손님은 금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차 백신 접종 손님을 돌려보내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 1차 맞고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좀 먹어도 되냐. 굉장히 좀 갈등을 많이 하곤 해요. 당장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업주들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허용한 것이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4명까지 가능했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 한 팀, 2팀 정도만 들었던 것 같아요. 인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내일 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9곳에서 3,000명이 참여하는 차량 시위를 열 예정입니다. 2차 완료까지 맞은 분들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층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기준을 확진자가 아닌 치명률 중심으로 바꾸고 영업시간 제한도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2번 울리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이런 문자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귀하는 특례보증대출 신청 대상인데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서 제 안내를 드린다. 평상시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광고 문자와 형식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 보니 팀이 직접 통화를 해보고 이런 사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따져봤습니다. 문자에 나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서민지원 정책을 통하여 간편하고 빠른 대환 대출 및 긴급 생계자금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전화를 끊고 3시간쯤 지나자 모르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열리스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하셔서 제가 상담 배정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필요 자금은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택 살려고 1천만 원 정도. 현재 회장 중이시거나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 파산 이력도 없으시죠? 네네. 네네네. 그러시면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고객님 정확한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은행 측에 확인해 봤더니 이런 대출 안내 문자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근 재난지원 대출 관련 문자 피싱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고요.
즉시 불법 스팸 신고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끊임없이 진화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만 1,000건에 금액도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왜 근절되지 않을까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범이 1심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019년 36%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사람이 조직 말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14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운영한 팀장급조차 징역 2년 6개월이 최고였고 전달책은 2년이 최대였습니다. 초범에다 반성을 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겁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나 사용자를 통신사업자가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통신사들에게 법적인 재량권을 주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국회 차원으로 공익을 위해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할 필요는 있죠. 온라인에선 처벌이 약하니 큰 돈을 벌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비아냥들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아직 가을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태풍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13호 태풍 꼰선에 이어서 오늘은 14호 태풍 찬투가 만들어졌는데요. 찬투는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로인 오늘 전국 곳곳에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최고 60mm가 넘는 비가, 강원 고성에 78, 세종시에도 53mm가 내렸습니다. 지난주 내내 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잠시 물러갔지만 오늘은 찬 공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내일부터 2, 3일은 모처럼 맑은 가을 하늘에 부쩍 선선해지겠지만 이대로 가을 장마가 끝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유난히 서쪽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입니다. 8월 중하순부터 현재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모습을 보면 서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고요. 아마 추석 즈음에 고기압 세력이 작년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또 다른 변수는 태풍입니다. 어제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13호 태풍 꼰선이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14호 태풍 찬투도 발생했습니다. 13호 꼰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벽에 막혀 베트남 쪽으로 서진하겠지만 14호 태풍 찬투는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 주 후반 한반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달하는 태풍들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디 놓여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 장마와 태풍의 향방을 북태평양 고기압이 모두 쥐고 있는 셈. 전 세계 기상 모델이 모두 다른 예측을 내놓을 만큼 태풍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는 돼야 태풍 찬투가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7개월째. 군부의 폭력으로 현재까지 무고한 시민들이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가 군사 정권을 상대로 국민 방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가 SNS에 올린 7분짜리 동영상. 대통령 대행은 시민들에게 일어나 싸우자고 촉구했습니다. စက်တင်ဘာလ9ရက်ခုခံတွန်းလှန်စစ်သည်စတင်နေပြီဖြစ်တယ်။ပြည်သူပြည်သားများအားလုံးစစ်အုပ်ချုပ်ရေးကိုလှဲနေလေအောင်မြင်းဆောင်မကြံတွန်းလှန်တိုက်ဖြတ်ကြပါ။ 시민방위군은 군사정권의 모든 통치기구를 목표로 삼고 소수민족 무장 조직들은 즉시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 군부를 공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해 경험을 쌓았고 세력도 키우면서 군부와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투쟁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다, 그리고 이게 정의로운 행위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주 세력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시민방위군은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에서 군부를 겨냥해 폭발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0살의 사선 정치인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1990년부터 지난해 총선까지 4차례 당선된 만 존이 장관은 시민들이 동참하면 이길 수 있다며 무장투쟁에 합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군부는 무차별 살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양곤의 한 경찰서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경찰에게 이유 없이 총을 맞은 이 남성은 끌려가 구타까지 당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임신 5개월의 이 20대 여성도 남편과 귀가하다 군인들 총에 맞아 직사하는 등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군부의 폭력으로 최소 1,0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해군 병사가 배 안에서 집단 따돌림과 구타, 폭언을 당해오다 휴가 중에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유족은 부대가 가해자와 피해 병사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방치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해 지난 2월 강감찬 함에 배치된 정모일병.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아버지를 간호하려고 휴가를 나왔다 지난 3월 자가격리 2주를 거쳐 한 달 만에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휴가가 제한됐던 때라 정일병을 향한 눈초리가 따가웠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왕따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왜 그랬더니 내가 휴가 갔다 왔다고 그러나 봐. 일부 선임병들은 꿀 빨고 있다, 신의 자식이다라며 정일병을 대놓고 따돌렸고 근무 중 실수를 하자 선임 2명이 가슴과 머리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돌아온 건 죽어버려라라는 폭언이었습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때 네가 뒤는 재밌겠다. 정일병은 폭행과 폭언을 함장에게 신고했지만 보직만 바뀌었을 뿐 가해자들과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결국 구토와 과호흡 같은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고 자해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선 조치가 이뤄진 건 갑판에서 기절해 쓰러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이후였습니다. 정일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을 되찾는가 했지만 지난 6월 18일 끝내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 측은 사망 2달 반이 지나도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조치 없이 청해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하여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관계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에 대해 해군은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해군인 게 자랑스럽다며 휴가 중에도 정복을 입고 사진을 남겼던 정일병의 모습은 영정사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군을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 내가 생각한 그런 분이 아니야.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기업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5대 기업 중에는 이제 삼성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정규직 자리가 귀해졌는데 청년 3명 중 1명은 첫 직장이 계약직이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삼성이 오늘 공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SDI 등 20개 계열사가 일제히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개 채용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작년 현대차를 시작으로 LG와 롯데도 정기 공채를 없애 5대 그룹 중에서는 이제 삼성만 남았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공채를 없애는 건 효율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뽑아 교육시키는 것보다 수시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인재를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교육 이후에 각 계열사로 배치를 하는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공채가 사라지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들 가운데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32%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것인지 확신이 있어야만 채용에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니 첫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취업 경험 있는 청년층 405만 명 중 3분의 1은 첫 일자리가 계약직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없어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취업도 11%나 됐습니다. 청년 취업자의 73%는 첫 직장에서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한국이 손수 개발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잠수함에 실린 미사일을 물속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하면 세계에서 8번째로 이 SLBM을 갖게 됩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바다 위로 미사일이 솟아오르더니 불꽃을 뿜으며 날아가 표적에 꽂힙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잠수함 안에서 직접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위력적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SLBM, 가칭 현무 4-4. 사거리 500km의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지상 발사, 수중 발사, 잠수함 발사 3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발사까지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보다 고도화된 기술인 만큼 전 세계에서 SL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7곳뿐입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6년 북성 1형을 시작으로 꾸준히 SLBM 성능을 개선해 우리 군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잠수함 발사 시험은 지난달 진수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2차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SLBM을 직선으로 쏠 수 있는 발사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핵탄두는 정책적으로 안 만드는 걸 뿐이지 잠수함을 이용해서 하시라도 주석붕을 타격할 수 있다. 은밀한 비수 하나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대주변국도 억제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조만간 SLBM 공개 발사와 함께 전력화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는 정세균 캠프 인사가 들어왔고 이낙연 후보는 칩거를 하루 만에 마치고 경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첫 경선 완패 직후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던 이낙연 후보. 돌발 칩거를 하루 만에 마치고 국회에 나와 굳은 표정으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검증이 네거티브 공세로 비춰진 게 패배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경선 전략을 수정한 겁니다.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는 듯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기도 했습니다. 대세론을 굳히려는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는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이 전격 합류했습니다. 최근까지 정세균 후보 캠프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의 적임자라며 지지에 나선 겁니다. 부산 지역 지방의원과 원외위원장 70여 명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세력 균형이 재편되는 양상인데 그래도 추격 후보들은 경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별한 변동은 없이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처음 결심을 하고 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중도 포기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 경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에선 네거티브 공방 대신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검증 공방이 건조하게 오갔습니다. 단소스를 가지고 기본소득에서 다 나눠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전환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일부는 산업 전환에 일부는 기본소득에. 예. 민주당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경선 흐름의 결정적 변수가 될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12명은 오늘 핵심 공약 3가지씩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후보끼리 토론 시간을 질문 1분, 답변 1분으로 제한하다 보니 일부 후보들이 다시 한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윤석열 후보는 대표 정책으로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민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일자리가 끊어지는 불안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일자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회의원 정원을 100명 줄인 200명으로 하고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양원제로 바꾸는 정치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수도권부터 민간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을, 최재형 후보는 작은 정부론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하계회 같다는 지적을 받았던 2주 전 비전 발표회 때와는 달리 후보 간 질문과 답변도 일부 있었지만 추첨으로 정해진 질문자 1명이 1분씩만 질문하고 답변도 1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한 또 다른 하계회가 아니냐는 불만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토론도 안 하고 질문자도 이렇게 추첨으로 정하고 선관위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일부러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번 주 대선 예비 후보 12명에 대한 압박 면접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대선 주자 간 토론은 후보를 8명으로 줄이는 다음 주 수요일 1차 컷오프 이후에 개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9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사실이 경남 지역 고3 학생의 자백으로 확인이 됐죠. 이번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당일 아침에 모든 영역의 문제지가 통째로 배포가 됐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 고3 학생들은 지난 1일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으로 치렀습니다. 학생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고3 학생 전체가 자가격리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아침 시험 시작 전 16명의 고3 학생들에게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전 영역의 문제지가 모두 유출됐습니다. 8시 10분에 이제 개봉을 해서 한 15분쯤에 최초로 환불을 줬구만요. 학부모한테. 저희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종이로 된 문제지를 달라며 학교로 찾아온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 측이 문제지를 통째로 건넨 겁니다. 학부모들은 아침부터 그걸 시험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오니까 학년부장이 이제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린 학교 측이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지만 문제지 봉인은 이미 뜯긴 상태였습니다.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오전 10시 반이 돼서야 시험지가 모두 회수됐습니다. 2시간이 넘는 동안 전체 모의평가 문제지가 외부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애들이 순박해서 막 그걸 이렇게 악용하고 시험지를 찍어서 단톡방 탑재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관할 광주시 교육청에 늑장 보고했습니다. 실시하려다 저희한테 이제 뒤늦게 보고한 것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가서. 광주시 교육청도 해당 학교에 자체적인 행정 조치만 취하라고 했을 뿐 문제지가 사진 촬영 등을 통해 또 다른 곳으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고3 학생이 문제지 사진을 찍어 답을 알아내려 한 사건에다 이번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문제지 유출까지 수능을 앞두고 일선 학교의 문제지 보안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베트남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 원액으로 신종 합성 대마를 제조해서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 제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중엔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힙합 그룹의 래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경기도 분당의 한 주택 지하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힙합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35살 김모 씨의 작업실입니다.
경찰은 여기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이 작업실에선 환각물질을 식물에 흡착시켜 만든 합성대마 1kg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합성대마는 정확한 명칭이 ADB 부티나카라는 신종 마약으로 일반 대마보다 15배 이상 환각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 대마는 모두 7kg, 시가로 17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조직 조직원인 40대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베트남의 마약 조직으로부터 제조법을 전수받았고 현지에서 들여온 원액으로 합성 대마를 직접 만들어 유통까지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래퍼 김 씨를 마약 투약과 소지, 공동 판매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넨 조직폭력배 A씨와 국내에서 활동 중이던 베트남 마약상을 구속 송치한 한편 추가 공범과 투약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태국의 한 경찰이 마약 용의자에게 7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고문을 하다가 용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소유한 고급 외제차만 40여 대, 재산도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양손이 묶인 마약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끌려옵니다. 잠시 뒤 들어온 또 다른 경찰관. 용의자에게 비닐봉지를 하나 더 씌운 뒤 폭행하고 목을 찍어 누릅니다.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진 용의자는 얼마 뒤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3주 뒤 공익 제보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변호사는 경찰서장인 티티산 우타나폰이 고문을 주도했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용의자에게 7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고 하루 만에 자수한 티티산 서장은 용의자가 마약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려다 일어난 사고일 뿐 뇌물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콕포스트는 그러나 티티산 서장이 당초 용의자의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티티산 서장의 자택 수색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억짜리 호화 주택에 살며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무려 42대나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동료들이 조 페라리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달 143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는 티티산 서장의 재산은 2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범죄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 기회를 주고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허용하지 않는 면회를 티티산 서장에게만 허락했다는 겁니다. 태국에서는 경찰의 범법 행위가 비일비재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서 공개 수배가 됐던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도주 16일 만인 어제 검거됐습니다. 경찰 500여 명이 투입돼서 연일 수색을 벌여도 행방이 묘연했는데 자신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던 시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전남 장흥의 한 전통시장. 검은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전형적인 팔자걸음, 공개 수배가 내려진 마창진의 특징입니다. 잠시 뒤 지구대 소속 경찰이 시장 입구에서 이 남성을 바라보더니 곧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16일 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살 마창진. 순순히 팔을 올리고 경찰 지시에 따릅니다. 검거 당시 마창진은 체념한 듯 큰 저항 없이 붙잡혔습니다. 수배 전단지에 있는 옷도 비슷하게 입었고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팔자걸음으로 걷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창진이 메고 있던 가방 속에는 수배 전단 사진의 형광색 점퍼와 생수 1병, 소주 2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초췌하고 약간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5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야산과 댐을 수색하고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창진이 검거된 전통시장은 마씨 거주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경찰 수색을 비웃듯 집 주변에서 2주가 넘도록 유유히 돌아다녔던 겁니다. 주민은 검거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마씨가 보름 넘게 지역을 누비고 다닌 점을 떠올리면 아찔하다는 반응입니다. 또 잡힌 게 또 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여기 돌아다니는 애들만 봐도 제 같은 심정이어가지고 엄청 그렇죠. 마음이 안 좋고 불안하고.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마창진은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지난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습니다.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마창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도망을 가서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숨어 있다 붙잡혔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자정쯤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 우산을 쓴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더니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연달아 2대의 차가 달려오는데 한 대는 아슬아슬 비켜갔지만 다른 차는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인근에 살던 89살 할머니.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음주운전 차량은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할머니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버스기사가 바로 신고해 할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약 150여 미터를 질주한 뒤 길가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도주했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집까지 20km 넘게 내달렸습니다. 40대 남성인 운전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이 사고 4시간 만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고 9시간 만에 측정했는데도 면허정지 수준인 0.066%. 심지어 이 운전자는 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할머니는 집 근처를 산책 중이었고 내일은 90번째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내일 실제 생일이세요. 생신이셔가지고 저희가 사실 내일 원래 저녁 약속을 다 잡고. 경찰은 속도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운전자에 대해 내일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오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검거된 이후 여러 차례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취재진들의 마이크를 발로 차버렸던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는 검찰로 넘겨지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공개석상에 나타난 강 씨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자를 벗고 포토라인에 선 강 씨는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바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강 씨의 모습에 피해자의 지인인 한 남성이 달려들어 현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했던 강 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건 계획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감이 여러 번 돼봤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는 거죠. 진심이 아닐 개연성이 높은 게.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강 씨가 사이코패스인지 등을 검사했는데 분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신라의 왕성인 경주 월성 성벽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4년 만에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논란의 대상이었던 월성의 축성 시기도 처음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붓과 도구를 사용해 흙을 조금씩 덜어내자 온전히 사람의 형상을 갖춘 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자연스럽게 목이 꺾여 비스듬히 누워있는 성인 여성의 인골입니다. 키 135cm의 왜소한 체격에 유리구슬을 엮은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뼈의 영양 상태를 봤을 때 계급은 낮았고 저항 흔적이 없어 숨진 뒤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있는 신전장이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죽거나 이번 인골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의 인신공양 사례로 주목받은 50대 남녀 인골 2구가 발견된 지점과 불과 50c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골 주위에서 말과 소, 사슴 등의 늑골 부위 뼈와 토기가 함께 출토됐고 인골들이 모두 성벽 중심 골조를 따라 나란히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벽을 지을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가장 큰 국가적 공사였던 이런 월성에서 문지나 성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제의를 지낸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학계의 논쟁거리였던 월성의 정확한 축성 시기도 파악됐습니다. 유물조사와 가속질량 분석기 분석 결과 삼국사기 등 사료에 기록된 서기 101년이 아닌 4세기 중엽부터 축성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록이 옳고 그름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신라인들이 왜 월성의 축조 시점을 101년으로 인수익했는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월성의 궁궐 배치와 성벽 축조 재료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이루수 김상수 선수 느린 땅볼 타구를 놓치더니 곧바로 더 멋진 호수비를 선보이며 실수를 만회했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종일 비가 그칠 듯 말 듯합니다. 이 강한 비구름이 빠져나가도 날이 말끔히 개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이렇게 약하게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 등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남아있던 무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내일은 더 서늘한 북쪽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느껴지겠고요. 오후에는 하늘마저 맑아지겠는데요. 가을 햇살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서울의 경우 오늘보다 7도가량 높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 내륙으로는 한동안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쪽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13호 태풍 꼰선은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14호 태풍 찬투가 변수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다음 주 후반의 날씨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하늘은 내일 오후 서울 등 서쪽 지방부터 맑아지겠고요. 경상도 지방은 오후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창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